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건 멍청한데 못됐고 탐욕스럽기까지 했던 두 년놈을 끝장낸 저의 이혼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말처럼 당장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었구나 싶을 때가 있고 또 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 세용지마에 딱 걸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남자와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팀 입사 동기였어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200명 정도가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규모 자체는 엄청 크진 않지만 규모 대비 연봉이나 복지가 좋아서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호가 높고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한 곳이거든요. 남편과 저는 같은 부서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기다 보니 다른 회사 사람들보다 더 친하기도 했고 또 남편과 제가 동갑이다 보니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희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회사 생활의 고충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성적인 감정까진 없었어요. 저나 그 남자나 각자 사귀고 있던 이성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먼저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고 공교롭게도 몇 달 뒤에 저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실효를 한 서로를 위로해 주었고 그걸 계기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둘 다 주임으로 승진을 했고 회식과는 별도로 단 둘이서 축하주를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남자가 고백을 하기 전까진 몰랐는데 막상 고백을 듣고 나니 저도 설레면서 아, 나도 얘한테 어느 정도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고백이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귀는 동안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던 말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굴지의 대기업도 아니고 일부러 작정하고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인데요. 아빠는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른 직원과 똑같이 입사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올라왔으면 하고 바라셨거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똑같이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합격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굳이 회사에도 제가 대표 딸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고 동기였던 그 남자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귀고 나서는 몇 번 말을 해야겠다 싶긴 했는데 그 타이밍을 번번이 놓친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사실도 아니고 계속 감출 만한 일도 아닌데 이제는 그냥 얘기하자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남친이 제가 속였다는 사실에 서운해하면 어쩌나 싶은 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을 안 한 거니 속인 건 아니지만 남친 입장에선 꽤 서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고 남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제 예상과 달리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대표님 딸이 현주 너라고? 우리 아빠셔. 야, 대박이다. 나 사실 평소에도 현주 네가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브랜드 물건도 많잖아. 그거 보면서 집 되게 잘 사나 보다. 현준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일까 했거든? 와, 근데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고? 진짜 초대박이네. 말 안 한 거 서운하고 그런 건 아니지? 서운할 게 뭐 있냐? 그런 건 쫌생이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오히려 너무 좋은데?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네 집이 잘 살면 나한테 땡큐 아냐? 심지어 아버님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는데? 남친은 몹시 기뻐했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남친도 좋게 받아들여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친은 저희 회사가 자기 거라고 착각을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저희는 그 뒤로도 싸움 한 번 없이 잘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대리직급으로 진급을 했을 무렵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남친네 집은 평범한 형편이었고 사실 사는 수준으로만 치면 저희 집하고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좀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많은데 하시면서요. 하지만 오히려 저희 아빠는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니 좋아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 그거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는데 신혼집은 저희 아빠가 해주셨고 남편은 아내 혼수를 해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빚 하나 없이 35평대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네잎클로버 같은 존재야. 네잎클로버? 행운이라고. 네가 내 인생의 완전 행운이야. 그 말에 저도 웃었죠. 그 남자가 저를 행운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 역시도 그 남자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결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예뻐하셨고 당신들은 그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만 안겨주면 바랄 게 없다고 하셨죠. 저도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되기에 둘이든 셋이든 여력만 된다면 많이 낳고 싶기도 했어요. 남편의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많이 낳아서 복작거리며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사람들도 저희 아빠가 대표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별로 다를 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같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는 것 말고는요. 그렇게 저희는 7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맘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회사 일은 좀 넘겨주고 쉬고 싶다 하셨습니다. 직책 자체는 대표이사로 유지하기로 하셨지만 실질적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할 대표 자리는 원래 딸인 저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제안에 저는 나 말고 홍서방을 앉히면 어떻겠느냐 제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맘때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오랫동안 시험관에 실패하는 바람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금방 임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제 자궁이 중격 자궁이라고 하더군요. 자궁 기형의 일종인데 자궁 형태 때문에 착상이 다른 자궁에 비해 쉬운 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몰랐던 사실이라 저도 꽤 놀랐는데 이런 자궁 기형은 꽤 흔한 편이고 일반 자궁에 비해 조금 어렵다 뿐이지 임신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게 제 탓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 일을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말하는 바람에 너 자궁이 기형이라며? 그래서 애가 안 생길 수도 있다던데 결혼 전엔 몰랐니? 하신 적도 있어요. 일반 자궁보다는 착상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임신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주성이 문제는 아닌데. 어머님이 저런 말을 하실 때면 저는 죄책감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에이 엄마 될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되겠죠 하며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점차 무거워지더라고요.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말처럼 그 뒤에 난임센터도 다녀보고 시험관까지 진행해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원하던 임신이 됐는데 초기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애초에 건강하지 못한 태아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지만 저는 힘들게 나를 찾아와준 아기인데 이대로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쉴까
쉬면서 몸과 마음도 관리하고 좀 단련을 한 다음에 임신 준비를 해볼까 하던 때였어요. 마침 그때 아빠가 회사 대표 자리를 맡아서 운영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미 심신이 지쳤고 아이 갖는 데에 집착을 하고 있던 저는 회사의 대표 자리가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표 자리를 일단 맡겨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거였죠. 저희 부모님은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열심히 다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그래도 자식도 아닌데 덜컥 회사를 맡긴다는 건 걸린다고 하셨죠. 저는 남편을 믿어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심신이 지쳐 있는데 지금 상태로 어떻게 회사 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느냐 말씀드렸어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남편이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기로 하고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저도 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시험관 시술로 인해 몸 상태도 너무 안 좋아졌고 무엇보다 우울감이 심했거든요. 저도 휴직 후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일하던 관성이 남아서인지 쉰다는 게 더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바쁜 회사 생활할 때는 짬을 못 냈던 일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시험관 시술도 중지하고 제 몸을 보살피며 살기로 결심을 했죠. 그렇게 1년여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회사의 대표로서 열심히 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에 몹시 감격을 했고 한동안은 붕 떠서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 양 받아들인 것 같았죠. 남편은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저까지 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잘 그랬어요. 다만 조금 걸렸던 건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대표 직함을 가지게 되자 거들먹거리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어요. 내가 대표인데, 내가 사장인데 하는 마인드가 점차 보이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 도중에도 저런 모습은 몰랐는데 어딜 가든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컸고 돈 씀씀이도 커지고 거들먹거리는 행동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맘때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던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남편에게 몇 번 주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초반에는 저희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굴더니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기더군요. 게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불만도 가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예민해져 있었기에 저도 싸움을 피하려고 구태여 말을 꺼내지는 않았죠.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앉은 자리가 다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한 그릇도 안 되는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주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했던 것 같지만요. 하여튼 아버지로부터도 남편 단속 잘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홍서방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저희 남편은 제 믿음을 보기 좋게 배신하더군요. 그 사건의 발달은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치가 떨리는 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운동을 갔다 온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문자를 열어보다가 너무 크게 움찔하고 놀랐습니다. 저한테 온 그 문자에는 참 뜬금없게도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게 뭐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온 태아 사진 한 장. 아무런 글자도 없었는데 머릿속은 삽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잘못 보냈나? 이 사람은 누구지? 이걸 왜 나한테 보낸 거지? 하지만 이내 잘못 보냈나 보다 생각했어요.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외면하고 그냥 폰을 엎어놨습니다. 잘못 보냈겠지, 잘못 보냈겠지. 되뇌이면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서 끓이던 국은 꺼버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태아 사진을 봤어요.
누가 보냈을까 그 생각만 거의 30분 가까이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봤으면서 왜 말이 없어요? 라고요. 그 순간 이거 나한테 보낸 거 맞구나 싶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가슴이 세차게 뛰더라고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웬 낭낭한 목소리의 여자인 겁니다. 누구세요? 아, 사모님, 제 문자 보고 전화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런 사진 받으셔서 깜짝 놀라셨겠다. 누구시냐고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보단 이 태아 사진 속 아기가 누구인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분 이름 홍주성 맞죠? 그때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뛰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애기요. 주성 씨 애기예요. 지금 제 뱃속에 있는. 뭐라고요? 이보세요. 당신 미쳤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 제 말에 그 여자는 깔깔 웃기만 하더군요.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야! 장난은 딴 데서나 해! 하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난데없이 태아 사진을 보내고 저희 남편 아기라니요. 그럼 지금 제가 전화를 건 여자가 남편의 숨겨둔 내연녀라는 건데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늘 제가 아는 그 남자였고 수상한 낌새나 별다른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니까 혹시 스팸인가? 보이스피싱인가?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름 정도 아는 건 식은죽 먹기나 다름없잖아요. 남편한테 전화를 할까 어쩔까 하던 그 순간 전화는 다시 울렸어요. 그 여자였죠. 저는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래, 이건 스팸이다. 보이스피싱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양 문자가 한 통 왔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는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사진에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앞에서 브이를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옷을 벗고 있었고 그 여자는 슬립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걸 제 눈으로 보는데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내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죠. 그 뒤에 그 여자가 다시 전화가 왔더군요. 이번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줌마, 이제 믿겠어? 당신 누구야? 사진 보면 모르겠어. 홍주성 애인이잖아. 애인? 그래, 보다시피 오빠 애 임신도 했고. 야, 너 누군진 모르겠는데 제정신이니? 홍주성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만나고 뭘 잘했다고 나한테 전화질이야? 너 뭐 하는 년이야? 술집 년이야? 아니, 그냥 선량한 시민인데? 저 여자는 술집 여자냐고 묻는 제 앞에서 놀리기라도 하듯 선량한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없고 말투도 그렇고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싶더군요. 선량? 선량하다는 년이 유부남하고 놀아나? 아줌마, 나 오빠한테 다 들었어. 아줌마 임신도 못한다며? 자궁에 장애가 있어서 임신 못한다며. 뭐? 오빠가 그러던데? 오빠는 애 갖고 싶어 하는데 아줌마 자궁에 장애가 있다며. 근데 우리 오빠는 애 갖고 싶대. 그러면서 나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단박에 임신했네. 오빠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애기 내가 낳아주려고. 아줌마, 양심이 있으면 사장 사모님 행세 그만하고 비켜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계속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오빠 돈이 그렇게 탐난 거야? 오빠한테 말해서 내가 돈 좀 주라고 할 테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 미쳤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무서워. 왜? 나 만나서 뭐 어쩌게.
아줌마 불쌍해서 우리 오빠가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서 내가 아줌마한테 충고해 주는 거야. 껍데기 안고 살아봤자 어쩔 건데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혈압이 올라 다시 전화를 했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나 바빠. 기집질하고 다닌다고 바쁘니? 제 말에 남편 대답이 없더라고요. 네가 만나는 년이 나한테 무려 태아 사진을 보냈네? 네 애 임신했대. 너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사진도 보냈네? 뭐라고?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안 그러면 회사 달려가서 모조리 엎어버릴 거니까. 저기 여보, 조금만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그렇게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 보자마자 그대로 싸대기부터 날렸습니다. 얼마나 온 힘으로 세게 때렸던지 남편은 제 싸대기를 맞고 바닥으로 날아가면서 넘어졌어요. 저는 싸대기를 때려도 손이 떨리고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남편은 맞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해봐 지금. 전에 접대차 술자리 가졌는데 거기서 만난 술집 여자야. 그냥 적당히 좀 대해줬는데 이 기집애가 나 몰래 술에 약을 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호텔에 있는 거야. 완전 상습범 같아. 그래서? 그 뒤로 나한테 임신했다고 협박하면서 돈 뜯어내려는 거지. 나도 미치겠는 거야. 네 애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아무 때나 굴러먹는 앤데 그 애가 내 애겠어? 심지어 나는 잠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 여자가 술 취한 당신을 끌고 호텔이라도 갔다는 거야? 그렇다기보다 나도 너무 술에 만취가 되어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 그거지. 실수고 자시고 저 여자랑 한 침대에서 뒹군 건 맞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나도 미치겠다니까. 그리고 저 기집애가 임신했다고 나를 들볶는데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아니, 피해자라기보다 하여튼 완전 미친년이라니까? 봐봐. 자기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돈 안 주니까 자기한테 전화한 거야. 완전 상습범이고 꽃뱀이라니까?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남편도 꼴 보기 싫고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만난 내연녀는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기다려봐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저는 폰을 뺏어서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오빠!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야, 이 미친년아. 그 애가 왜 내야? 왜 남의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퍼부어? 뭐? 미치려면 혼자 미쳐. 그 애가 내 애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다시는 이딴 일로 전화해봐.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러고 끊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생쇼한다 싶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억울하다고 계속 펄쩍 뛰었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을 믿어서 넘어가기로 한 게 아니라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는 알겠다.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 다만 앞으로 저런 여자 꼬이지 않게 처신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뒤도 안 보고 이혼할 거다. 라고 했죠. 남편도 다시는 그 술집에 가지 않겠다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몇 번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표면적으로는 그 사건 전과 똑같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진짜 그 여자와의 관계가 뭔지 알아봐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주변에 딱히 물어볼 만한 데도 없어서 인터넷을 엄청 뒤져봤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정보가 올라오는 인터넷 카페가 많았는데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카페들은 종류도 많고 회원수도 많고 이렇게 바람피는 인간들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 카페들을 상주하면서 찾아보다가 스파이 어플을 알게 되었어요.
매달 비용을 내면서 쓰는 건데 남편 폰에 그 어플을 달아놓으면 남편의 폰 사용 기록이 전부 제 메일로 오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어플을 구매했고 어플 설치 방법을 받아서 숙지를 했습니다. 그걸 제 폰에 몇 번 연습을 해본 다음 남편 몰래 폰에 깔았고요. 이게 정말 될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제 메일로 남편의 폰 사용 기록이 다 오는 겁니다. 남편의 통화 내역이며 찍은 사진까지 전부 다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플을 이용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가 맞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생각 이상으로 둘의 관계가 몹시 깊다는 것을요. 두 년놈들의 대화 내용도 빠짐없이 제 메일로 왔기에 확인을 다 했는데요. 그 여자 임신한 거 맞고 남편 아이도 맞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 오피스텔 해주고 그 월세까지 내주고 있더군요.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이 저렴한 곳도 아니었고 꽤 비싼 동네에 있어서 월세도 비싼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걸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주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말고 회사 사람들과 하는 통화도 다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통화 내용, 문자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죠.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던 진짜 비밀을요. 그 모든 것을 안 저는 오히려 분노가 느껴지기보다 허탈하더라고요.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남편으로 알고 살았구나 싶었죠. 생각 같아선 당장 끝을 내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일절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무렵 저는 그 인간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남편에게 임신했더니 철분이 부족하다며 전화를 했고 남편은 그럼 철분 보충하러 한우 먹으러 가자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두 인간들의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저랑도 한 번씩 갔었던 가게 룸을 예약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그 시간에 맞춰 그 가게로 갔습니다. 남편 예약자 이름을 말하니 직원이 룸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 방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옆으로 나란히 앉아 밑반찬을 먹다가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서 귀신이라도 본 양 넋이 나갔죠. 저는 남편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여자 얼굴은 사진으로는 봤는데 실물은 처음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데 화장이 얼마나 진하고 싸구려 티가 나는지요. 고작 저런 싸구려 술집년이랑 이라는 생각이 절로 머릿속에 들었죠. 저는 조용히 그 룸으로 들어가 문 닫았습니다. 여보, 여긴 어떡해? 남편 얼이 나가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를 확 밀치고는 둘이서 싸우는 겁니다. 야, 네가 불렀어? 아니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나도 몰라. 네가 안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나 모른다니까. 오빠가 어디에 흘렸겠지. 그 모습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놀고 있네. 둘 다 그만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할까 눈알을 굴리는데 그 모습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그것들이 시킨 일품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따로 필요한 거 없으니 이제 안 들어오셔도 된다고 직원에게 일러두었죠. 그리고 문이 다시 닫히고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터질 것 같은 분노를 꾹꾹 누르고 있었죠. 저기, 여보. 이거 20만 원짜리 세트네. 그치? 우리도 저번에 이거 먹었잖아. 어? 자기 취향 많이 고급스러워졌다. 예전에는 한우가 뭐야. 삼겹살도 싼 데만 찾으러 다녔는데. 그치? 우리 남편이 배가 많이 불렀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 여자가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줌마, 뭐해요? 드라마 찍어요? 너는 좀 닥쳐. 내가 왜 닥쳐요? 아, 가만히 있어. 아, 왜? 오빠도 오빠 와이프 싫다고 이혼하고 싶다며. 말해 차라리. 잘 됐네.
아줌마, 맞아요. 우리 애인 사이고요. 1년 넘었어요. 나 오빠애 임신했고요. 그때 사진 봤죠? 야, 너 입 안 닥쳐? 왜 쩔쩔매는데? 저 여자 내쫓고 내가 오빠 와이프 하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야, 너 몇 살이야? 26이다. 왜? 나이도 그렇게 어리지도 않구만. 머리가 진짜 나쁜가 보네. 내쫓아? 내쫓긴 누굴 내쫓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왜? 너네 오빠가 뭐라고 하디? 지금 그 회사 지 회사라고 그러디? 제 말에 그 여자도 놀란 눈치더군요. 저는 그 여자 코웃음 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여자 데리고 살아. 오빠, 잘도 그러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애도 가졌다며. 잘 됐네. 둘이 잘 어울려. 근데 홍주성, 내가 앉혀준 네 대표 자리 명함부터 내놔. 네 차 키랑 집 키도 싹 다 내놔. 그리고 저 여자한테 가. 그 말에 남편 눈알이 막 굴러가더라고요. 저게 뭔 말이야, 오빠? 그게 왜 저 여자 거야? 멍청하니까 말도 못 알아듣니? 애초에 내 거고 애초에 우리 집 거니까. 네 잘난 오빠가 지 거라고 하고 다녔나 본데 니네 오빠가 가진 거 저 몸뚱아리 하나가 전부야. 상간소송 고소장 보냈으니까 답변서나 똑바로 써. 아무리 멍청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홍주성, 너는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그리고 또 있어. 너 우리 아빠랑 나도 모르게 격리팀 직원이랑 짝짝꿍해서 회사 자금을 야금야금 잘도 빼돌렸더라. 아주 가지가지하네. 그게 안 걸릴 줄 알았어. 제 말에 남편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커지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아니고 바뀌고 이미 고소 들어갔어. 너랑 그 격리 직원이랑 나눈 대화도 내가 다 듣고 있고 증거가 있는데 우기면 단 줄 알아? 남편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모든 통화 내역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건 남편이 바람만 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운영 자금을 빼돌려서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아마 저 상간녀 월세도 내주고 선물도 사주고 비싼 밥도 잘도 얻어먹고 다녔겠죠. 통화하면서 지가 지 입으로 말했고 그 직원이 누군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동안 잘 숨겨왔다 생각했겠지만 제가 지 폰에 스파이 어플을 깔아냈을 거라곤 짐작도 못했겠죠. 남편은 횡령을 목적으로 위탁 관계까지 형성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남편 몰래 다 알아내고 증거 수집하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배신한 남편에게 완벽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기죄로 처벌받을 거다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요. 내 말 못 들었어? 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내가 봐주고 말고 할 거 없이 너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야. 게다가 나도 봐줄 생각 없고. 내가 미쳤니? 나 몰래 딴 년이랑 살림 차리고 애까지 가졌다는데? 그 말에 남편 또 같은 레퍼토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야, 쟤 내 아니야. 그 말에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빠! 오빠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나 작정하고 꼬셔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왜 꼬시냐고. 뭐라고? 그 말에 제가 그 여자에게 그랬습니다. 내 남편 말로는 네가 가진 애가 죽어도 자기 아니라고 하던데 네가 여기저기 굴러먹는 애라서 누가 아빤지도 모른다고. 말 다 했어? 그건 너네 둘이서 알아서 해. 말 섞기도 수준 떨어진다. 그리고 합의는 없어.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 그리고 저는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참, 염치 없이 버티지 말고 사모님 자리에서 비키라고. 멍청한 건 답도 없다더니 그게 딱 너네 얘기네. 그래 비켜줄게. 너가 저 남자 와이프하고 사모님도 해. 그러니까 앞으로 저 남자 옥바라지도 잘해줘라. 둘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저는 그렇게 비웃음을 날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남편이 쫓아와서 남들이 보던지 말던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한 번만 봐줘.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데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참담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나, 우리의 관계는 뭐였나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사이에 제 마음속에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거든요.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내가 당신한테 네잎클로버 같은 존재라고, 행운이라고. 맞아, 그랬어. 그 행운이 왔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행운을 잘 지킬 생각했어야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이 자초한 거야. 후회되지? 그 후회되는 마음 평생 안고 살아. 내가 왜 굴러들어온 복을 찾을까? 내가 왜 멍청한 짓을 저질러서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나도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평생 후회하고 곱씹으면서 살아. 뼈저리게 후회해야 앞으로는 그러고 안 살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사기건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갈수록 횡령 금액도 커졌고 격리 직원과 한통속으로 또 전문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었죠. 그 벌금만도 엄청난데 또 저희 회사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했고 이혼소송과 상간소송도 같이 당했습니다. 그 여자도 똑같이 상간소송 당했고요. 그 여자가 멍청하게도 직접 저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고 사진까지 보냈기 때문에 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스파이 어플로 모은 증거까지는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스파이 어플은 불법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증거를 내야 해서 저한테도 불리할 수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서서 증거며 뭐며 다 줬으니 저는 받아먹기만 하면 된 거죠. 그 외에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 녹취도 증거로 냈고요. 그 일로 남편은 줄 소송 당하고 저와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한테 한 번만 봐줘라 매달리시기도 했지만 사기죄라서 제가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아닌데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같으면 봐주겠느냐고 이제 이혼할 거고 우리는 남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최종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벌금을 못 내면 결국 징역을 살아야겠죠. 그 또한 남편 본인이 저지른 짓이니 알아서 감당하고 살길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내 상황이 세옹지마와 딱 맞구나 싶더군요. 임신이 안 돼서 그렇게 마음이 초조했는데 사실은 그런 놈 사이에서 아이가 안 생긴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더라면 저도 주저하는 부분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 남자에게도 똑같습니다. 제 덕에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서 잘된 일이라며 행운이라며 신나했던 것 같은데 결국 욕심이 지나쳐 지금의 그 꼴이 되었으니까요. 얻은 것에 또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실에 충실했다면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러기에 전 남편은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또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고 대표이사 자리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다고 안심하시더라고요. 비록 이혼하고 한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결국 제가 바라던 대로 해결이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